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보고 싶은 1순위로 바로 이분을 이제 꼽으시죠. 예,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문화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유산청에 등록이 된 이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석조 미륵보살 입상. 석조 미륵보살 입상. 예, 그대로 연상하시면 석조, 돌로 만들었다. 누구냐? 미륵보살이다. 어떻게 계시냐? 서서 있다. 입상. 이해되시죠? 네. 나무로 만들면 목조, 쇠로 만들면 네, 다행히 쇠조라고 안 하시네요. 철조입니다. 철저. 누우면은 와상이라고 하고 앉으면 좌상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를 풀이하면 이제 연상되는 단어 그대로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알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은진미륵 들어보셨죠? 네. 예. 이곳의 행정구역은 지금 충청남도 논산시 관촉동입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공주목 은진현으로 불렸어요. 은진현 안에 미륵보살이다 그래서 은진미륵으로 불렸던 거죠. 현재 보시는 석조 미륵보살 입상은 8년 전에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논산에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국보고요. 다른 불상과 비교되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명문입니다. 명문이라는 게 뭐냐면 출생 기록, 언제 만들었냐에 대한 기록이 있냐라는 거죠. 자, 앞에 비석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얀색 비석은 그 옛날에 만들었던 거고, 오른쪽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시 한글로 번역을 해놓은 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얀색 비석, 관촉사 사적비라고 합니다. 이 사적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입니다. 광종이 해명 스님한테 임무를 줘서 970년에 조성을 시작, 37년의 공사 기간 끝에 1006년에 불사를 완성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돌로 만들어진 불상 중에 최고로 큽니다. 높이가 18m가 넘고 허리둘레는 9.9m인 아파트 6층에 비례한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머리 위에 있는 독특한 장식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식이죠. 예, 저것은 2층으로 됐다. 이중. 그 다음에 네모난 형태를 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중 방형 보개다, 이렇게 부르죠. 보개의 기본 기능은 머리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얼굴에 햇볕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 보시면, 네, 대구 팔공산 갓바위에 모셔져 있는 일명 갓바위 부처님인데요. 갓바위 부처님의 머리 위에를 보시면 이렇게 무엇인가가 올라가 있죠. 이것은 머리에, 지금 모자 쓰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머리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햇볕과 비바람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주는 게 기본 기능입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어떻게 생겼냐면 보시는 이중방향보개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은 보개의 기본 기능 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학자는 누군지 아시죠? 밥만 먹으면 문화재 연구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때 우리나라 사학 역사계를 주름잡았던 서울대학교 모 교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놓으셨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못난이 불상이다. 두 번째, 얼굴만 크다 그래서 얼큰이 불상. 세 번째, 통일신라 시대가 앞세대인데 통일신라 시대의 그 좋은 역대 최고의 걸작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석굴암 부처님. 석굴암의 그 좋은 예술성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술적으로 이렇게 퇴보를 했냐?
마지막 말이 끝장이었어요. 삼등신이 뭐냐, 삼등신이.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후배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 좀 어려웠죠.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젊은 학자들은 불상이 물론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게 만듭니다. 기본적인 불상은 이렇게 만들어요. 첫째, 얼굴이 저보다 잘생겨야 됩니다. 핸섬해야 돼요. 광희. 예. 상당히 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너무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 예. 잘생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얼굴에 비례하는 신체의 비율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모습은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에 대비한 뭐 6등신, 7등신, 8등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3등신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때 그런 못난이 불상이라고 오명을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모셔진 이유가 무엇이냐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 무거운 돌을 굳이 저렇게 크게 18m가 넘게 빅사이즈로 세운 이유, 머리 위에 있는 독특한 저 이중 방향 장식,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의 원래 주인은 후백제였다는 거죠. 후백제의 땅을 고려의 태조 왕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전쟁을 통해서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삼국을 통일하죠. 기분 좋다고 왕건이 어떻게 했냐면 이곳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연산 땅에 가면 개태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개태사를 왕건이 직접 창건을 합니다. 기분 좋다고. 개태사라는 말이 뭐냐면 10개자에 태평성도 할 때 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지금부터 행복 시작이야 라는 그런 의미의 개태사라는 절을 지었다. 자, 시간이 지나서 그로부터 왕건의 넷째 아들이자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이 즉위를 합니다. 이 광종은 왕권을 상당히 내세우는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황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물러 있는 도읍을 뭐라고 하냐면 황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강력한 왕권을 내세우고 싶었는데 후백제의 원래 주인인 이 땅, 이것은 좀 껄끄러우죠. 껄끄럽죠. 그래서 무엇인가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불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것을 문화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비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써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것을 바로 비보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빅사이즈로 만들었다. 두 번째, 머리 위에 있는 저 독특한 장식은 임금만이 사용하는 무엇인가를 형상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보이시죠? 예,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제 더 확실하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임금이 즉위를 취임을 하거나 요새 말로 취임을 하거나 또는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좋은 날이니까 요런 모자를 써요. 평상시에는 익성관을 쓰지만 결론은 저기 왕이라는 뜻이구만. 예, 강력한 왕권을 상징화한 성격이 강한 불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눈동자를 보실게요. 눈동자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만드냐면 입술 잠깐 보실까요? 위에서 밑에를 예, 쳐다보는 붉게 거야. 이렇게 칠해져 있죠. 일반적으로는 눈동자도 색채를 넣어서 물감으로 색채를 넣어서 검정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면이 좀 있는 것 같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은 전파남이라고 부르는 검정색이 진하고 얇은 돌을 가공을 해서 렌즈 형식으로 끼웠습니다. 이것을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감 기법의 눈동자입니다. 제가 진본을 보여드리면 교회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눈동자입니다. 1000년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졌습니다. 금이 갔어요. 이렇게 그러죠? 금이 가 있고 또 하나는 검정색의 그 선글라스 기능 진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갈색으로 색깔이 많이 빠집니다. 갈변이 됐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새 것으로 바꿨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금 검정색의 눈동자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설명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딜 보시냐면 이마에서 빛나고 있는 백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부처님의 상징인 것 중에 넘버 3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크다 저거. 이 백호 위쪽을 보시면 곱슬머리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예, 나발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위쪽을 보실게요. 구멍이 3개가 세로로 뚫려 있고 이곳은 다른 곳하고 달리 거칠거칠한 면이 있어서 이질감을 갖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면 저기는 새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옛날부터 저렇게. 예, 저것은 학자들이 또 똑같이 생각을 하죠. 저기는 왜 하필이면 저렇게 돼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불이 된 겁니다. 회불은 뭐냐면 훼손이 된 거예요. 뚫었구나 누가. 예. 학자들이 찾아내는 것 중에 1872년 조선시대 후반기에는 이 건물이 없을 때 대전과 인근을 지나다닐 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진미륵에 관련한 지도인데요. 여기 가운데 미륵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예, 네.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이마 부분에 작은 불상이 한 분 이렇게 형상화돼 있어요. 지금은 없죠. 예, 이렇게 불상이 있을 때는 조선시대 뭐라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 그리고 우리 1900년대 말까지 뭐라고 불렸냐면 관세음보살님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마 부분에 이렇게 부처님으로 형상화된 통상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다시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륵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미륵. 관세음 보살로도 불렸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훼손돼서 없어진 예, 건가요? 훼손돼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없어졌냐를 찾으니까 관쪽사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사적기라고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내면서 워드 타이핑을 한 거고요. 이것이 이제 진보는 스님이 기록을 한 기록물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9년이 지난 1881년에 석불의 금동제 화관 이것이 민비의 명으로 제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민비가 누구냐면 잘 아시듯이 명성황후 씨잖아요. 오. 명성황후 그러면 조금 더 저기 하나요? 고종의 와이프. 예. 명성황후가 과연 불교하고 감정이 있나? 왜 회부를 했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학자들은 놈들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새끼. 그 이유는 1800년도 후반에 명성황후와 일본 놈들하고의 관계를 들여다봅니다. 학자들이. 역시나 일본 새끼들. 너무 안 좋았죠, 관계가.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1892년에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아픈 역사 이게 한바탕 명성황후가 시해가 되는 을미사변이라는 큰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길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뚫었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생겼냐를 또 들여다보죠.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걸 찾아보는 겁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모셔져 있는 멋지네.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탑 중에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탑입니다. 자, 이 탑은 1907년 지금의 북한 땅 개성의 경천사라고 하는 절터에 있는 탑인데요. 이거를 일본 놈들이 와서 야, 이 탑 멋있다 야 이거 뜯어. 그리고는 일본어로 그냥 반출을 시킵니다. 아무 꼬리낌 없이 제약도 받지 않고. 저걸 뜯어서? 그리고는 갔다가 창고 안에다가 처박아 놓고 조성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방치된 것을 해방 이후에 1965년에 비로소 한일 협정이라는 걸 합니다. 잘 아시듯이 일본 놈들한테 보상을 받아서 포항제철 만들고 고속도로 뚫었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 문화재 니네 마음대로 가져갔던 거 내놔 해서 돌려받은 거예요.
대단하네. 역시 1881년에 이곳에 누군가가 와서 금동제 화관, 이마에 있는 금동 네. 백호와 같은 저런 금 색깔이 나는 판이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씌워져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씌워져 있던 판을 어떤 놈인가가 이제 띈 겁니다. 띄니까 당연히 스님은 쫓아나와서 뭐 몸싸움하면서 못 가져가게 막 했겠죠. 그런 입장에서 명성황 이 스님이 이제 묻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네 누가 시켜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여기 분이 네. 맞추시는데 정답을. 명성황후. 네,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선물. 아니 나도 말했는데 무슨 명성. 크게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따리가 있는데 좀 이따 드릴게요. 민비가 시켰어. 누가 그랬을까요? 민비, 명성황후가 미웠던 민비라고 하는 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일본 놈들이 역시나 회부를 뛰어가면서 스님이 물으니까 민비가 시켰어 그러면서 덤탱이를 씌었구나. 명성황후한테 시킨 그런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쉬운 것은 그 관련한 사진이라도 좀 나오고 아니면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생겼다, 이 정도 사이즈다 하는 게 나오면 그 사료 근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복원을 해낼 수 있는 게 우리 기술인데 그런 것이 십수년간 연구에도 나오질 않아서 어찌 보면 영원히 복원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해설 마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궁금한 게 저 질문 뒤에 있는 받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돌들은 원래 있는 걸 깎아서 네, 있습니다. 깎아서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깎아서 저렇게 만드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네, 저 저거를 빨간 글씨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 전리라고 하죠. 예, 전리라고 하는데 그 뒤에 한자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저것은 이제 최초의 이 불상을 모실 때 이 지역에서 뭐 어떤 동참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름? 그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건데요. 그것이 시대가 흐르면서 저거를 보고 조선 시대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유교 성리학을 따르는 요 유생들이 저기에 이름을 새겼다 이거지. 내 이름도 한번 새겨봐. 그래서 이제 추가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아, 잘 해놨네. 저거. 그러면 이 저거는 원래 그런 뭐 저 세상이에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예,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는 지금 연꽃입니다. 예, 연꽃은 불교의 상징화고요. 처염상정이라고 그래서 연꽃을 잘 보시면 연잎이나 연꽃을 잘 보시면 흙탕물 속에서 자라되 흙탕물과 혼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피해나니까. 저기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죠. 저거는 해놨겠지 누가. 만약에 저게 천년 세월을 지났다면 저것이 다 부식되고 그랬을 겁니다. 예, 하지만 사료상 저게 있어서 복원을 저거는 저렇게 한 건가요? 아,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니야, 나중에 누가 넣었을 것 저거는 같아. 우리나라 문화재가 1960년대부터 문화재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일제강점기나 1800년도 후반에 만들었을 것이다. 인위적으로. 왜 장식물 넣을 자, 때 제가 든 것 같아. 사진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인근 부여 임천문에 가면 대조사에 모셔져 있는 불상인데요. 멋지네. 이 분도 오른손에 보면 이렇게 뭔가 파이프 하나 있네. 보이시죠? 예. 예, 이 파이프를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합니다. 여기도 똑같았던 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에 알파벳 NKK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NKK 파이프가 있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겠죠. 그 중간에 만든 예, 누가 이거는 했구나.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아. 이 오른손에 뭔가가 좀 허전하니까 허전하니까 해놨구나. 스님이 하셨는데 문화재라는 것이 머릿속에 박히고 나서는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그죠. 그 전에 했을 거다. 아, 그 전에 해놓은 게 그럼 있구나. 저기 그럼 지금 깨져가지고 뭐 땜빵 해놓은 것 예, 같구만요. 맞습니다. 이중 방향 보게 맨 밑에 거 큰 거를 보면 밑에 쪽에 그 약간 갈색에서 검정색 기운 나는 그 흔히 얘기하는 일본 놈들 말 사용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용하시니까 호치케스. 네. 멋지겠어요. 예, 이제 영어로 하면 스테이플러. 예, 이것이 아래서 찝었구나. 위로 이렇게 찍힌 거 보였을 거예요. 예, 이게 딱 근데 저거로 찝었네. 이제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어떤 방식을 해놨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금이 갔어요. 그 보이세요? 찝. 예, 금이가 있죠. 예. 이거 부여 임천면에 있는 겁니다.
금이가 있어서 이거를 더 이상 벌어지지 말라고 케이블로 찝었구나. 양쪽을 잡아놨네. 잡았어요. 그래서 잡았어. 오른쪽에 두 가닥이 앞뒤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시는데 네, 그거는 이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월의 장사. 그럼 여기에 있는 돌을 여기에서 세공해서 이렇게 세운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 데서?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안내 간판에는 하체, 상체 이렇게 모아서 3등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통째로 준 거야? 학자들은 세밀히 다 보는 거죠. 봤더니 우선 기단입니다. 기초죠. 기초를 저 뒤에 지금 눈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저 바닥에 있는 큰 바위를 뭐라고 하냐면 너럭바위라고 얘기해요. 그 너럭바위를 파서 요 뒤에 보시면 팠습니다. 여기를 파가지고 발가락을 이렇게 형상화를 했어요. 중심 잡으려고. 예, 그러니까 이 너럭바위에 순수하게 있었던 거는 발가락의 돌이고요. 그 다음에 하체, 팔꿈치 밑에 있는 거는 하체입니다. 저 하체는 우리는 그냥 뭐 어디서 세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유산청에서는 그렇게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성분 검사를 합니다. 돌에 있는 이산화규소 함유량을 체크를 했더니 발가락에 있는 돌하고 저 하체에 있는 돌의 성분이 같이 나왔어요. 이 돌은 옆에 있는 돌을 세웠구나. 이 돌은 옆에 있는 돌을 세웠구나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깎아갖고 세웠다. 그런데 팔꿈치서부터 저 위에 이중 방향 보게까지는 성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또 예, 그래서 관촉사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인근 연산 땅에서 가져왔다라는 하는데 실제로도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돌이 거기 돌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고 성분 검사하니까 다르게 나와서 결론적으로 다른 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성을 한번 보실게요. 발가락, 하체, 상체 돌은 저 이마에 있는 백호 있는 데까지가 상체입니다. 상체. 그리고 아까 민비탈관이라고 부르는 이 관이 없어졌다고 하는 자리가 하나, 이중 방향 보기에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 중간에 사이에 있는 돌이 하나 있어서 총 7개가 올라가죠. 맞으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양쪽 팔을 보실게요. 양쪽 어깨, 겨드랑이, 손목까지 이어지는 라인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네네. 예, 자세히 보이면 보시는데, 자, 안 보이시니까 제가 저기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하체, 여기가 상체입니다. 양쪽 팔을 이렇게 올렸어요. 붙였나?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양쪽 팔을 하체가 이렇게 더 넓고 팔꿈치 쪽을 이렇게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메꾼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총 9개의 돌이 형상화됐다. 대단하다 진짜. 옛날에 했으면 정말 대단해. 또 다른 질문 지금 받겠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힘들 것 같은데. 아유, 야, 뭐 궁금한 아들 궁금한 거 있어? 너는 없지? 네. 너는 그 영어하고 수학. 첫째는 왜 저런 거예요? 네? 오른손. 자, 손 모양을 말씀하시는데요.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손 모양을 손 모양이라고 안 하고 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인은 이런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 모습이 미륵 네. 부처님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오른손을 우측 어깨로 올리고 왼손은 손바닥을 펴서 앞쪽으로 이렇게 밉니다. 오른손은 시무웨인, 왼손은 여원인이라고 하는 걱정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있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아미타 부처님이 추구하는 극락세계를 표현하는 손동작, 아미타 구품인이라고 하는 손동작에 요 가운데에 있는 중품 중생인입니다. 중품 중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이렇게 표현, 중간 중지를 잡고 이렇게. 그런데 이것을 돌에다가 형상화를 해서 이 팔을 뽑아내기가 되게 어렵구나. 어렵죠. 빼냐. 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몸에다가 몸에 붙인 딱 거예요. 붙여가지고.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이 손이 이렇게 붙여 있어서 그런 거지. 이걸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다. 라고 저 이해를 상태에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빼서 한다는 게 힘들겠다. 진짜. 진짜 머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네. 배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선물을 드려야죠. 저 양반 안 두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하고. 와, 웅장합니다.